연세대 거 한번 보자. 대입 보는 학생들도 봐. 되게 어려워. 공부하면 좋으니까. 민족에 관한 거야. 민족에 관한 거. 민족에 관한 개념 들어가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 거지. 이게 잠깐만. 민족이 페이지가 어디 있어? 지난번에 줬던 거를 선생님 다시 업그레이딩을 한 거야. 이거 하느라고 한 열흘 걸렸어. 나중에 이걸 출판사에서 책에 불어버릴 건데 이거를 여러분들 주려고 그랬더니 출판사가 방방 뜨는 거야. 학원 선생들이 가져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일단 보여줄게.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이 정리가 쉽질 않아. 국가와 개인 파트로 넣었는데 민족에 대해서 시험에 나오는데 한번 볼까? 이화여대 2022년도에 고난의 상황에서 민족과 국가가 나아갈 방향 비교소설이라는 게 하나 나왔었고, 민족에 대한 다양한 입장 차이 비교 분석하고, 이거 편입 요번 오늘 할 거지? 많이 나오진 않는데 하여튼 민족주의에 대한 두 입장, 보편주의와 민족주의에 대한 거. 옛날에는 민족 정체성 형성 과정의 공통점 차이점 분석하는 게 나왔었고, 민족주의에 대한 여러 관점들 비교하는 거 나왔고, 민족주의가 뭐냐, 이제 세계화 시대의 민족주의가 뭐냐, 뭐 이런 것들, 민족의 정체성, 근원주의, 상황주의, 역사문화주의에 대한 거 2008년도 거 있어. 이런 거에 나온 거야. 그러니까 참고로 하면 되겠죠. 근데 민족에 대해서, 민족은 근대화의 산물이죠. 서양 근대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어떤 이데올로기적 기제지. 한번 뭐를 뜻하는지 먼저 보고 보자. 민족이란
유대와 이익을 공유하면서 깊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스스로 결집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라. 공동체 관념이에요. 공동체 관념. 그러니까 서양 근대의 산물 중에 하나지, 민족이라는 게. 그죠? 그전에는 공동체 개념이 컸단 말이야. 그러니까 국가의 개념, 국가가 근대에 들어서 만들어진 개념이잖아. 그죠? 응? 사회계약서를 통해서 국가의 개념이 많이 설명이 되지. 그래서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 있지. 비스마르크가 독일을 통일했을 때, 그죠? 독일은 여러 연방, 독일, 그러니까 유럽이란 나라, 유럽은 여러 민족이 갈려져 있잖아. 예를 들어서 알사스 로렌 같은 지역 같은 경우는 프랑스랑 접경지대에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프랑스령이었다가 어떤 때는 독일령이었다가 그러니까 정신없는 거야. 그죠? 응? 그런 개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민족이란 개념이 어떻게 생겼어? 이제 제국주의 시대, 자기 나라, 자기 국가, 뭔가를 또 공동체 개념을 형성해야 되잖아. 그래서 안으로는 결속을 다지고 밖으로는 상대에 대해서 어떤 배타적이고 어떤 그런 감정을 드러내고 이런 어떤 이데올로기적 기제로 다 만들어진 거란 말이야. 근데 그 민족주의 개념, 우리나라에서도 민족주의 개념이 언제 굉장히 많이 횡행했을까? 그 일제강점기 때 문화 통치 시대에 일본이 강압 통치를 하다가 문화 통치로 바꿨잖아. 그러니까 자꾸 이제 친일파도 많이 생기고 일본에 동조하는 세력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신채호 단체 뭐 이런 분들이 도산 안창호 이런 분들이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 관념을 우리가 남이냐 우리는 백이민족이다 그래서 자꾸 민족주의 개념을 고양시킨 거야 그 자체가. 그래서 그때 그런 사상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 민족주의 개념이 지금 와서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그 민족주의 감정이 극단적으로 표출됐잖아요. 우리는 일본하고는 무슨 가위바위보도 져서는 안 되잖아. 그죠? 그런 것들이 일본하고 무슨 경기만 하면 아주 피가 쏟잖아. 그런 감정의 근원에는 민족주의 감정이 그 이데올로기가 숨겨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아직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세계화 시대에 이제 다민족 국가가 돼 있고, 그죠? 다문화 사회가 돼 있고, 이런 사회로 가는데, 우리가 뭐 백이민족이다, 우리는 순수 혈통이다, 이런 거만 강조하면 어떻게 돼? 어? 사회 갈등, 혼란,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화 시대에 바람직한 민족의 감정, 민족주의는 무엇이냐, 이거에 대한 재설정을 놓고선 이런 거대 담론을 가지고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맥락 하에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사회가 많이 달라졌잖아. 우리나라도 선생님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 이민자를 받아들인다 이런 건 상상을 못 했었거든. 지금 우리나라 이민국이 신설돼야 될 지경이야. 그죠? 그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사회가 된 거란 말이야. 그죠?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캠퍼스 안에도 그렇고 외국 애들이 거의 없었어. 사회에서 볼 수 없는데 요즘은 뭐 TV 이런 것만 켜도 외국 애들 엄청 나오고 뭐 별 방송도 많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우리는 또 커다란 숙제가 하나 있죠. 그죠? 북한하고 이제 북한하고 우리 같은 민족인데 민족이란 개념이 같이 생각, 가치관도 공유하고 관습도 공유하고 뭐 이러는데 전혀 이질적이잖아. 그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이런 숙제를 안고 있어서 그런 관념 하에서 우리 봐야 돼. 더 이상 민족은 이제 문화 공동체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열린 민족주의 개념이 강조되는 거야. 그래서 자, 읽어줄게. 민족은 신념과 가치를 공유하는 것 이상의 운명적 공동체로 민족주의로 나아가는 이념적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다. 민족을 정의하는 방식은 크게 다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소속감, 일체감, 정체성에 의한 결속 의식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주체의식을 강조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죠? 우리나라 특히 심하지. 다른 하나는 이것도 혈통, 체질의 동질성, 생활공간의 공통성, 언어, 특히 언어는 강하지. 종교, 이거 이슬람 쪽, 풍속, 관습 등 객관적인 구성 요소를 기준으로 삼아 객관적 특성과 조건을 강조하는 경우지. 그치? 우리나라는 여기에 오버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오늘날까지 가장 널리 퍼져 있는 민족의 정의 방식은 문화 공동체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그죠? 인종이 주로 생물학적 집단 개념으로 간주하는 반면에 민족은 문화적 개념으로 이해된다. 민족이 문화를 형성하고 문화가 민족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문화 공동체란 말을 꼭 기억해. 내가 있고 내 가족이 있고 내 가족을 크게 넓혀보는 것이 바로 민족으로 자신이 어느 한 민족에 속해 있음을 의식하는 것으로부터 민족 정체성이란 말이지. 정체성은 형성된다. 정체성. 정체성이라는 건 뭐야? 나다운. 응? 즉 민족 정체성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같은 역사와 같은 문화 속에서 살아오는 과정에서 같은 운명을 지니고 함께 살아야 하는 공동체임을 자각하는 것으로부터 형성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그게 굉장히 강했는데 최근 2, 3년 사이에 급속히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선생님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민족이란 텍스트, 그 교과 과정에서 민족이라는 개념이 크게 두각되지도 않았고 민족 공동체 이런 것들은 크게 강조되지 않았어. 요즘 와서 세계화 시대에 새롭게 부상되는 어떤 담론이야. 담론이라는 게 뭐야? 담론이라는 게 이야기 주제, 그 시대를 관통하는 큰 거대 담론이라는 거죠. 이야기 주제를 보는데 담론은 시기에 따라 막 변하지. 그죠?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그 거대 담론은 뭐야? 독재타도, 민주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요새는 뭐야? 공정 이런 게 새로운 시대 담론이라고. 그래서 출제가 많이 되는 거야. 응? 그동안 민족은 영토의 통일 및 국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근데 오늘날은 그러한 역할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죠. 세계화, 다문화 현상이 진행될수록 민족의 구분이 불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이지. 그죠? 굉장히 불분명해지고 있지. 이런 이유로 세계화, 다문화 시대의 민족 정체성은 다른 민족에 대해 배타적인 경계를 설정하기보다는 자, 배타적이란 말도 기억하고 상호 유대와 공존, 다양성, 차이와 다양성, 상호 유대와 공존 이런 단어들을 머릿속에 입력해도 나에서 인정하면서도 고유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형성되다. 그러니까 고유성과 다양성, 독자성이 같이 아우러야 된다는 얘기지. 세계와 다문화 시대에 맞게 차이와 다양성의 가치를 중시하는 민족 정체성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근대 철학의 핵심은 뭐야? 동일성의 철학이야. 주체 중심, 이성 중심에. 현대 철학은 뭐다? 다양성의 철학이야. 차이와 다양성의 가치를 중시하는 거란 말이야. 자민족 중심주의라는 단어가 있어. 한 민족이 다른 민족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드러낼 때 이를 자민족 중심주의라고 한다. 자민족 중심주의는 자기 민족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자기 민족이 타민족보다 우월하다고 믿고 타민족을 배척하는 태도이다. 세계화 시대에 안 좋은 어떤 관념이죠. 자민족 중심주의는 자기 민족의 문화에는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지만 다른 민족의 문화는 좋지 않게 평가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로 인해 폐쇄적이거나 배타적인 민족주의나 인종차별주의 등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러한 민족주의적 특성은 불가분하게 다른 민족과의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게 참 문제지. 그죠? 지금 근본주의라는 말을 여러분들 들어봤죠. 근본주의, 이슬람 근본주의 이런 것들 있지. 어? 지금 세계 화약고 저기 그 세계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아랍권과 그것도 다 이런 맥락에서 이해가 돼야 돼. 그래서 이 민족을 얘기할 때 이 르낭이라는 사람은 뺄 수가 없어. 굉장히 이제 철학자, 사상가들은 어떻게 민족을 정의하고 어떻게 바라봤는지 봐야 돼. 르낭이라는 사람.
갤러라는 사람 되게 중요해서. 홉스범 알죠? 홉스범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아자가트라고 있어.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판단했는지를 봐봐. 그러다 민족은 매일 결속하는 의지 공동체라고 봤어. 의지 공동체. 프랑스 철학자 에르네스트 르낭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야. 이 사람. 민족이란 무엇인가 해서 선생님이 읽어봤어요. 그 민족이 종족에서 유래한다는 믿음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뭐 당군 신화 이런 거 다 무의미하다고 보는 거야. 어? 신화가 왜 만들어졌어? 이런 이데올로기, 민족 감정을 강조하게 만들어진 어떤 가상적 허구라고 보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런 순수한 종족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종족에 입각한 민족이란 공상에 불과할 뿐이라고 생각했다. 스위스처럼 같은 민족이 아닌데도 영어나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예로 들면서 우리 언어가 문화의 대표적인 거죠. 언어가 민족 구성의 필수 요소라고 규정하는 것 또한 오류라고 지적했다고. 그냥 의지만 있으면 된다는 거야. 그죠? 문화 공동체의 개념을 부정하는 거야. 르낭은 민족에 대한 자각은 어느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의 억압을 받을 때 표출된다라면서 승리의 역사보다는 패배, 억압, 고통의 기억을 공유할 때 민족성이 생성된다고 봤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관계를 보면 참 많이 느껴지지, 그죠? 적어도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해서는 민족주의 감정이 참 높다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될 거야. 이런 맥락이야. 르낭은 민족으로 이루는 진정한 요소로서의 의지 공동체를 강조했다. 민족은 인종과 언어, 종교 등과 무관하게 함께 살고 결속하려는 의지의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집합이라는 것이다. 의지. 꼭 기억. 그는 구성원들의 자발적 동의 또한 민족을 이루는 기본 요소라고 생각해요. 그 의지니까 자발적 동의가 있어야 돼. 민족은 종족처럼 선천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자, 이러면 이제 민족의 개념은 선천적으로 결정된 거냐 아니면은 사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냐는 어떤 관점 차이가 나오겠죠. 그죠? 매일 새롭게 결성되는 거라고. 의지에 따라 바뀔 수도 있는 거지. 그죠? 재밌죠? 미국을 예로 들면 인종적 측면에서는 민족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인종과 관계없이 주권을 가진 존재들이 공통의 가치를 추구하며 동일체라고 인식하는 것이 민족이기 때문에 미국도 민족국가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르낭은 민족은 선천적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구성원들의 주관적 자발적 의지로 결정되기 때문에 영원 불변하는 집단으로 보지 않았다. 그죠? 시대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의지가 달라지면 바뀌는 거고. 그래서 르낭은 민족보다는 인간 그 자체를 생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경우들 보면은 그것도 따지고 들어가면 어떤 민족 개념이 그 작용반작용이 충돌하는 거야. 옛날 구소련, 소비에트 연방에 있다가 탈퇴하면서, 그죠? 어?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뭐 이러면서, 또 거기에 또 무슨 그 안에 무슨 자원 문제, 뭐 여러 가지가 때문에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면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야. 갤러! 이 사람은 그 민족이 민족주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민족주의가 민족을 만들어낸다. 이런 게 무슨 뜻인지 한번 잘 생각을 해요. 민족이 민족주의 감정을 만드는 게 아니라 민족주의가 민족을 만들어낸대요.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에른스트 갤러는 민족주의, 민족국가 모두 18세기 말 산업혁명으로 생겨난 근대 문명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민족주의와 관련된 감정과 정서 역시 이것과 관련되어 있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 같은 인간성에 깊이 뿌리 박힌 것이 아니라고 봤어요. 오히려 산업주의가 만들어낸 새롭고 대규모화된 사회의 산물이래. 사회
민족적인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 그러한 사회에서 민족주의는 알려지지도 않았고 민족이라는 관념 역시 없었다. 그는 민족이나 민족주의는 고도로 성숙한 문화의 정치적 보호막을 만들려는 노력이라고 봤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야? 민족주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민족주의가 민족을 만든다는 건 뭐야? 민족주의가 아까 여기 지금 사회의 산물이라고 하면 그 사회가 고도로 발달한 사회고, 그러면 자기만들의 어떤 관념이 생길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민족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는 거야. 독일 같은 경우를 보면 나오겠죠, 그죠? 사회화의 산물이라는 거야. 어? 그 자체가 너무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그렇지만, 응? 어떤 문화, 언어, 어떤 인간, 아까 이거 공동체적 관념 여기 보면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체성의 관념이 아니라는 거야. 이 사람은 철저하게 사회적인 산물이랄 뿐일 거라는 거야. 어? 에릭 호스범,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죠. 언어 철학자고. 민족은 만들어진 전통이다. 홉스범은 민족이나 민족주의를 근현대 시기에 만들어진 전통이라고 봤다는 거야. 인위적이라고 다 본 거야. 그죠? 자연 발생이 아니라. 우리는 민족이라는 개념이 그동안 어떻게 알고 있었어? 우리 한국인들한테는 뿌리 있게 문화 공동체, 정체성을 기반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그죠? 언어, 인종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어떤 집단으로 봤는데 외국에서는 그렇게 보질 않네. 철저하게, 그죠? 음? 민족은 근대 자본주의사, 전부 다 지금 자본주의, 근대화, 근대 제국주의 산물로 보는 거란 말이야.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지금 보고 있어, 그죠? 산물로. 민족이 민족주의를 만든 것이 아니라 민족주의가 민족을 만들었다. 이 점에서 같은 생각이죠. 프랑스 대혁명 이후부터 사람들이 민족이라는 개념을 인식했다는 것이다. 민족주의 얘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바꿔야 되는데. 근대 이전에도 사람들을 한 곳으로 묶는 집단적인 소속감은 존재했지만 이것은 근대 민족주의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홉스범은 이를 원형 민족주의, 오리지널리티, 원형 민족주의라고 불렀다. 원형 민족주의 핵심 요소는 언어와 종족, 종교와 역사적 소속의식으로 홉스범은 이것이 근대 민족주의 개념 형성의 강력한 요인으로 작성했다. 그래서 만들어진 거야. 하여튼 아자가트라는 현대 철학자는, 자, 이게 중요한 거야. 민족은 이데올로기적 허구라는 말. 민족 개념은 갤러, 홉스범 같은 근대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이, 자, 유럽 중심주의 사고에서 창조해낸 발명품에 지나지 않대. 이거 뭐야? 자신들의 유리하게 만든, 그죠? 오리엔탈리즘처럼. 오리엔탈리즘이 대표적인 이데올로기잖아, 그죠? 그런 개념처럼. 오리엔탈리즘이 뭐야? 서양이 동양을 침탈할 때 사용한 어떤 이념적인 어떤 기제란 말이야. 즉 역사학자들이 민족과 민족주의를 국민 통합을 위한 이데올로기적 도구로서 이용하려는 의도를 갖고선 대중의 의식을 조작하여 만든 것일 뿐이다. 가티에 따르면 민족이라는 개념은 개인이나 계급으로 환원할 수 없는 인간 실존의 조건에서 태어난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벌써 딱 느낌 딱 나오지. 아자가트 이스라엘 얘기야. 얼마나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잖아, 그죠? 근대 들어서 그 전체주의, 히틀러를 비롯한 독일 어떤 폐해에 대해서 어떤 아주 강박적인 어떤 관념들을 갖고 있지, 그지? 응? 민족은 이미 근대 이전에, 더 정확히 말하면 역사시대 초기에 국가 형성과 함께 존재해 왔으며 국가와 종족은 변증법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면서 민족을 형성했다고 주장했다. 가티에 따르면 근대 정치혁명이 낳은 평등한 시민권과 인민주권은 민족 형성의 본질적인 계기가 될 수 없다. 이미 군주주권 시대, 곧 왕조 시대에도 민족이 국가의 기틀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이스라엘은 옛날에 난 종교는 잘 모르지만 유대인의 특유의 무슨 어떤 종교적인 그런 게 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떠돌 집시 생활들을 하다가 이스라엘에서 국가 만들고 그런 맥락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오지, 그죠? 떨어져 살아도 가족이다, 뭐 이런 거랑 똑같은 맥락이지. 인민주권은 민족이 근대적 형태로 변형되고 민족의식이 더 깊어지는 계기가 됐을 뿐이다. 인민주권과 대중정치가 민족 정체성을 낳은 게 아니라 반대로 민족 정체성이 인민주권과 대중정치를 낳았다는 거야. 자, 이 학자들을 표현을 종합하면은 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그죠? 우리가 이렇게 어떤 정체성의 부분에 대해서 강한 반대 의견을 많이 피력을 하고 있고, 그죠? 어?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면, 그 다음에 또 허구적인 면, 또는 사회와 자본주의의 산물이고 근대화의 산물이고 이런 개념으로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만들어냈다, 이런 개념들을 많이 생각하는 경우야. 민족의 개념도 보면은 민족에 대해서 지금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대요. 각 입장의 차이점, 서로 다른 점들을 비교 분석하래. 글들이 길지, 그지? 그러니까 핵심들을 봐야 돼, 차이점들. 비교표를 꼭 만드는 연습을 해보라 그랬어. 아무튼 보자. 나는 공자, 석가, 예수의 도를 배웠고 그들을 성인으로 숭배하거니와 그들이 합하여서 세운 천당, 극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민족이 세운 나라가 아닐진데 우리 민족을 그 나라로 끌고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부터 피와 역사를 같이 한 민족이란 완전히 독립된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어서 민족은 실제하는 거라고 아까 허구가 이렇게 보는 거야. 언어, 문화, 어떤 정체성을 같이 하고 그런 맥락이야. 이게 전통적인 민족관이겠지. 나의 몸이 못된 것과 같이 이 민족이 저 민족이 될 수 없는 것이 마치 형제도 한 집에서 살기 어려운 것 같은 것이다. 여기까지 딱 읽으면 벌써 분명히 이거 단지 신체호의 글이나 뭐 그럴 거야. 우리나라 그때 근대 때 우리 민족의 어떤 감정, 민족의식을 고취한 거야. 민족의식을 고취해야 서구 열강, 특히 일본 제국주의에 적극 대응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죠? 둘 이상이 합하여서 하나가 되자면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아서 하나는 위에 있어 명령하고 하나는 밑에 있어 복종하는 것이 근본 문제가 되는 거죠. 항상 모든 것이 그러지. 다음 일요일날 내가 설명하겠지만 주제 개념, 밑에 하위 개념인 관점, 논점, 쟁점에 대한 언어적인 거 그걸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 그 요령을 좀 가르쳐 줄게. 하여튼 그 관점에서 봐야 돼 자꾸.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자 주제어는 민족이라고 줬어. 그럼 다양한 관점 이걸 지금 찾아야 되는 거야. 그죠? 이걸 언어화를 개념화를 할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얘를 직접적인 단어가 없더라도 전체 견주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민족은 실체, 여기서 지금 독립적 실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이런 걸 자꾸 찾아야 돼. 그죠? 일부 소위 자익의 무리는 혈통의 조국을 부인하고 소위 사상의 조국을 운운하며 혈통의 동포를 무시하고 소위 사상의 동무와 프롤레타리아트의 국제적 계급을 주장하여 민족주의라면 마치 진리권 외에 떨어진 생각인 것 같이 말하고 있다. 좌익들은 옛날에 그때 해방 이후에 그 그럼 신체호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이게 누가 얘기한 거냐 이게 그 카프 그 우익과 좌익의 갈등을 할 때 우익이든 좌익이든 이 사람이 할 얘기는 뭐야? 우리는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집단인데 왜 얘네들은 혈통의 조국을 부인하고 사상의 조국을 운운해가지고 왜 소련을 따라하고 막 그러냐 이거지, 그지? 응?
옛날에 자익들의 사상의 핵심이 뭐야? 서로 자기랑 생각이 다르면은 막 배타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것은 심히 어리석은 생각이다. 철학도 변하고 정치, 경제, 학설도 일시적이거니와 그렇지만 자 이게 중요하죠. 민족의 혈통은 영구적이다. 지금 이 어떤 시각을 보이는지 지금 그 힌트들이야 이게 다 이걸 응? 독립된 실체로 영구적이다. 민족의 개념은 이게 꼭 나와야 되겠지. 얘는 보는 시각이 핵심을 찾아봐. 일찍이 어느 민족의 내에서나 혹은 종교로 혹은 학설로 혹은 경제적 정치적 이해의 충돌로 인하여 두 파, 세 파로 갈려서 피로써 싸운 일이 없는 민족이 없거니와 그래. 지내고 놓고 보면 그것은 바람과 같이 지나가는 일시적인 거래. 그죠? 싸워봤자 어차피 가족은 뗄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거야. 혈통은 그죠? 혈통은 혈통을 막 얘기하잖아 지금. 혈통 피와 같다는 거야. 그죠? 민족은 필경 바람 잔 뒤에 초목 모양으로 뿌리와 가지를 서로 걸고 한 스프를 이루어 살고 있다. 오늘날 소위 자우익이란 것도 결국 영원한 혈통의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풍파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남이냐? 응? 이 모양으로 모든 사상도 가고 신앙도 변한다. 그러나 혈통적인 민족만은 영원히 흥망성쇠의 공동 운명, 인연에 얽힌 한 몸으로 이 땅에 사는 것이다. 항상 읽어보고 한 나라에 민족은 여기서 딱 나오잖아. 공동 운명체다. 항상 명제로 정리하라 그랬잖아. 그죠? 민족은 A는 B다. 민족은 뭐다? 공동 운명체란 말이야. 가에서 보는 거는 알겠죠? 세밀한 걸 이제 비교를 해야 되니까 문제지. 자, 이게 왜 그런 거야? 민족은 피와 역사를 같이 하면서 존재하는 독립된 실체로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흥망성쇠를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이다. 민족은 혈통을 통해 영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기에 항구적이고 순수하고 고유한 혈통만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 없지만은 출현해 배타성을 띈다는 거죠. 그죠? 이런 말들을 다 알고 있으면 중요하겠지. 그런 것들이야. 없지만은 출현해 배타성을 띈다. 그러니까 가는 민족에 대한 어떤 생각, 관념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어. 그죠? 전통적인 민족. 자, 그러면 나는 뭐라고 보자. 몇몇 정치 이론가들에 따르면 우선 민족은 하나의 왕조다. 일단 받아들여졌다가 민중 대다수에 의해 잊혀지는 정복으로 대변되는 왕조. 왕조가 바뀌면 민족도 바뀐다. 이렇게 자꾸 뭔가 바뀐다는 개념이 지금 또 뉘앙스도 있네. 그죠? 어? 왕조화도 같다는 거야. 조선,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갈 때 뭐 생각을 해보고.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정치에 따르면 하나의 왕조, 전쟁, 결혼, 동맹 등에 의해 실현된 주들의 집합이라는 것은 주를 만들어내는 왕조와 더불어서 종식된다. 주? 여기서 뭐야 주는? 일단 근대적인 민족이 대부분 봉건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는 한 가문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 가문은 토지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었으며 그것이 일종의 중앙집권적인 핵심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래. 여기까지만 보면 가와 좀 비슷하지. 1789년의 프랑스 국경선은 결코 자연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그렇다고 해서 필연적인 것도 아니다. 저번에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그 알자스 로렌 지역 보면 계속 바뀌잖아. 그죠? 프랑스령이었다. 독일령이었다가 걔네들은 그래서 양국어 양쪽 언어 다 하지. 그지? 알자스 로렌. 좀 더 나가보자. 많은 사람들이 종족에서 민족이 생성되었다고 생각한다. 문화, 종족에서. 프랑스는 켈트족이기도 하고 이베리아족이기도 하며 게르만족이기도 하다. 독일은 게르만족이기도 하고 켈트족이기도 하고 슬라브족이기도 하다. 이탈리아는 종족 분류가 가장 어려운 나라다.
계속 다른 요소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더라도 갈리아인, 에트루리아인, 펠라스 귀족, 그리스인 등이 구별할 수 없을 만큼 혼합되어 있다. 자, 계속 지금 민족은 구분이 안 되고 혼종되고 막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 계속 전체 핵심 들 계속 따라가 보자. 우리가 종족에 대해서 방금 말한 것을 언어에 대해서도 말해야만 한데, 미국과 영국, 스페인계 아메리카와 스페인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하나의 민족을 형성하고 있지는 않대. 반면 스위스는 서너 개의 언어로 사고하는 서로 다른 집단들이 의해 이루어져 있지만 하나의 민족을 형성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맥락을 지금 이게 의미가 뭔지를 잘 봐야 돼. 응? 이게 뭐를 얘기를 하는지.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은 하나의 민족을 형성하고 있지 않다는 거. 또 여러 개의 언어를 사용하지만은 하나의 민족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 이게 뭐랄 얘기랄까? 일단은 이걸 추론하면 뭐야? 선천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그죠? 어떤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어떤 의지로다가 어떤 새롭게 결성되는 그 무엇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지, 그죠? 아까 몇 가지 철학자들 얘기를 했잖아, 그지? 그 개념을 생각을 해봐. 인간에게는 언어를 초월하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의지다. 자, 중요한 거 이런 걸 놓치면 안 돼. 아까 얘기했지, 그죠? 설명할 때 의지 공동체라는 거야. 의지 공동체. 다는 혈연 공동체를 얘기를 하고 절대적이고, 얘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 이런 단어를 결국은 이런 단어들을 찾는 게임이야. 의지 공동체다. 일단 정의를 딱 내리고 들어가는 거야, 그죠? 자발적, 이제 의지 공동체다. 의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지. 민족이 무슨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그런 게 아니라, 인간에게는 언어를 초월하는, 그러고서 언어를 예를 든 거야.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의지다. 다양한 방언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통일되고자 하는 스위스의 의지는 종종 굴욕적인 사건들에 의해서 얻어지는 유사성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의 민족은 하나의 영혼이며 정신적인 원리래. 둘이면서도 사실 하나인 것이 바로 영혼 쪽, 정신적인, 그러니까 의지 공동체이자 정신의 공동체라 이거죠, 그죠? 항상 명제화시켜서 보란 말이야. 한쪽은 과거에 있는 것이며 다른 한쪽은 현재에 있는 것이다. 한쪽은 풍요로운 추억을 가진 유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며 다른 한쪽은 현재의 묵시적인 동의, 함께 살려는 욕구, 각자가 받은 유산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다. 계속 의지야. 그렇죠? 과거에는 영광의 유산과 함께 나눠야 할 후회스러운 유산이 있고 미래에는 실현해야 할 공통의 계획이 있다. 그러므로 민족은 이미 치러진 희생과 여전히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 희생의 욕구에 의해 구성된 거대한 결속이라는 거예요. 계속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한 민족의 존재는 개개인의 존재가 삶의 영속적인 확인인 것과 마찬가지로 매일매일의 인민투표다. 그때그때 달라진다는 거지, 그죠? 그것이 신권보다는 덜 형이상학적, 이른바 역사적 권리보다는 덜 가혹하다는 걸 알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시키고자 하는 바는 하나의 민족도 왕이 될 수 없듯이 너는 나에게 속해 있으니까 내가 너를 취하겠노라 라고 어느 지방에 말할 권리가 없다는 거야. 계속 의지를 얘기해, 그죠? 내가 싫으면, 그 민족에 싫으면은, 내가 민족의식을 느끼지 않으면은, 그런 거지 뭐. 이 문제에서 자문의 상대가 될 권리가 있는 사람은 바로 그곳 주민들이지요. 한민족은 결코 그 주민들의 의사에 상관없이 병합되거나 압류될 수 없다는 거야. 이것 때문에 싸움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따지면 우크라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요컨대 민족들의 결의는 언제나 항상 살아남아야만 할 단 하나의 정당한 기준인 것이다. 민족은 영속적인 그 무엇이 아니다. 아까 여기 영속적이라 그랬는데 영속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는 거야.
민족은 새롭게 아까 생겨나고 항상 날마다 새롭게 생겨난다고 얘기했죠. 언젠가는 종말을 구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라는 거야. 정리하면 민족은 하나의 영혼이자 정신의 원리로 인종, 지리, 언어, 종교와 무관하게 함께 살고 함께 결속하려는 의지와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집합체다. 민족은 주권을 가진 사람들이 공통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서로를 동일시하고 하게 이식하는 의지 공동체이다. 민족은 종족처럼 선천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구성원들의 주관적 의지로 새롭게 결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속적이지 않다. 종족, 인종, 지리, 언어, 종교 등은 민족을 결성하는 조건이 아니라 공동체의 삶을 지속하고 공동체 유산을 계속 발전시키고자 하는 구성원의 자발적 결속 의지, 이게 민족을 이루는 진정한 유산. 가와 나는 딱 대립이 되죠. 그죠? 이해되지? 그죠? 항상 지금 가나 다니까 다가 그러니까 얘 다부터 보면 안 돼. 자, 얘를 보면은 선생님 해석도 해놨지. 여기 보면은 In an answer for logical spirit, I propose. 여기 중요한 거 얘네들을 통해서 얘를 들여다봐야 돼. The following definition of the nation. It is an imagined political community. 이런 거. 계속 imagine, 상상의 공동체라는 거야. 알겠지, 그죠? And imagined as both inherently limited and sovereign. 이렇게 돼 있잖아. 상상의 정치적 공동체. 즉 태생적으로 제한적이고 주권적이라고 상상을 만들어진 정치 공동체라는 거. 하나는 가는 운명 공동체라고 보고, 그죠? 나는 의지 공동체라고 보고, 얘는 상상의 공동체라고 보는 거야, 그죠? 가상의 공동체라고 보는 거야. 얘가 제일 여기 it is imagined as a community because regardless of the actual inequality and exploitation that may prevail in each, the nation is 여기 always conceived as a deep horizontal comradeship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각 민족에 존재하는 그 뭐라 그러나 끈끈하고 수평적인 동지애 컴레이드십 동지애로 묶인 거란 말이야, 그지? 동지애로. 응? 아무튼 여기 맨 마지막에 through this process language 여기 언어 나와요. played an important role. 언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in the information of communities and modern countries. 언어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근데 이게 내 기억으로 떠올리면 지금 이 언어를 가지고 이 마지막 부분이 지금 여기서 이게 보잖아. 항상 여러분들한테 또 힌트를 하나 줄게. 편입 논술은 말이야. 일단 두 가지가 문제야, 우리가 공부할 때. 첫째는 복원의 문제가 있어, 내용에. 두 번째는 그렇게 성의를 정성스럽게 이렇게 만들진 않은 경우가 많아. 그것도 공부는 되게 좋아. 무슨 얘기냐면은 특히 영어 지문을 보면은 굉장히 자기적인, 갑자기 뜬금없이 막 비약이 일어나고 막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보면은 인쇄업자가 뭘 어쩌고 저쩌고 이게 2번 문제 때문에 언어 여기 있잖아. 어? 이게 같은 말이야. 갑자기 이제 민족을 얘기하면서 같이 끌어들이려니까 언어에 대한 걸 얘기를 하면서 인쇄를 얘기를 하고 그래서 끌고 들어간 거야. 그럼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여러분들이 얘를 읽으면서 1번 문제에 집중할 때 이거 얘를 읽으면서 혼동이 올 거야. 갑자기 민족 얘기하다가 막 갑자기 막 무슨 민세 얘기하고 막 이러고 이거 뭔 개소리야 막 이러잖아, 그죠?
이때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 아, 뒷부분은 2번 문제 때문에 어거지로 엮어서 만든 거구나. 이렇기 때문에 1번 문제를 해결할 때 얘한테 집중하면 안 돼. 알겠지, 그지? 민족에만 집중하란 말이야. 이거 중요한 힌트야, 여러분들한테. 알겠지, 그지? 어? 갑자기 막 이상해진다, 막. 복과 한번 읽어보자. 이거 선생님이 해석한 거야. 인류학적 관점에서 민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할 것을 제안한다. 상상의 정치 공동체, 즉 태생적으로 제한적이고 주권적이라고 상상을 받아들여진 정치적 공동체가 그것이다. 가장 작은 민족 이론조차도 같은 계열을 구성한 절대 다수를 알거나 만나보질 못하며 심지어는 그들에 대한 관한 얘기를 들어볼 기회조차 없지만 그럼에도 각자의 가슴 속에는 그들의 교감에 대한 심상이 살아 숨쉬고 있다. 그죠? 우리가 서로 다르다. 우리가 남이에요. 이거죠. 민족은 제한적인 것으로 상상된다. 10여 명의 인구를 가진 가장 큰 민족조차도 중국 같은 나라 비록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다른 나라들을 가로지르는 한정된 경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데가 어디야? 중국은 그 여러 인종들이 모인 자치구잖아. 그죠? 일종의 어디야? 저기 저 티베트 있는 데들 있잖아. 그치? 거기 옛날 언젠가는 거기가 분리될 가능성도 되게 높아. 거기 응? 굉장히 이질적이란 말이야. 그죠? 그 티베트 있는데 거기를 뭐라 그랬지? 거기 응? 중국 자치령인데 굉장히 이질적이지. 그러니까 맨날 문제가 생기지. 그거죠. 잠깐만. 민족은 주권을 가진 것으로 상상된다.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주권을 가진. 민족의 개념은 계몽사상과 시민혁명이 신성화된 위계적 왕조의 합법성을 무너뜨리던 그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죠? 시민사회의 흐름과 함께. 끝으로 민족은 공동체로 상상된다. 상상의 공동체. 주권을 가진 상상의 공동체. 각 민족에 존재하는 실질적 불평등과 착취 관계없이 민족은 항상 끈끈하고 수평적인 동지애로다가 이런 게 이렇게 되면 어려워지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얘는 일부는 가와 맥이 돼 있고 지금 그게 문제야. 일부는 나와 연결돼 있어, 그죠? 이걸 어떻게 정리하느냐 굉장히 어렵지, 그지? 15세기 중반 구텐베르크는 이동식 인쇄기를 개발하여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 인쇄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인쇄술의 발달 때문에 민족 개념이 확고하게 더 결속되는 계기가 됐다는 걸 얘기하려는 걸 것 같아. 아무래도 그지? 왜? 문자가 전파되면서 언어적으로 결속이 많이 되잖아, 그죠? 그 파급력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었다. 유럽의 신흥 중산층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게 되면서 문해력은 급격히 향상되었다. 16세기의 새로운 개신교 교회들은 부유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쉽게 복음서를 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는 라틴어와 그리스어 대신 해당 지역 언어로 성경을 인쇄하기 시작했다. 이거 갖고 작용반작용을 다른 소설이 있었지.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이란 그 유명한 거, 그지? 지식을 독점하려는 그것도 질문들 많이 나왔겠어. 근대 국가 형성 과정에서 통치자들에 의해 사용된 민족이라는 개념은 근대 국가의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것은 처음으로 하는 큰 거래였다. 지역 언어로 된 성경은 엄청난 인기를 끌었지만 인쇄업자들은 많은 수량의 성경을 신속하게 만들어낼 수 없었다. 이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신흥 중산층에게 지역 언어로 된 책들이 팔린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사람들은 귀족의 언어로 인식되는 라틴어와 그리스어로 된 책을 원하지 않았다. 어렵지, 라틴. 사람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로 된 책과 신문을 원했다. 인쇄업자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은 지방 일상어로 인쇄업자들은 다양한 방언을 사용하던 사람들을 단일 언어로 통일시켰다. 사람들은 동일한 언어로 쓰인 책과 신문을 읽었다. 그것은 표준화된 형태의 새로운 의사소통으로 이거 내가 선생님이 가로하고 줄을 든 거야. 인쇄업자들이 쏟아내는 인쇄물 덕분에 라틴어가 아닌 일상어 사용자도 식자층으로 편입되는 과정을 통해 언어는 공동체와 근대국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지. 그치? 서로
상상, 의식을 같이 할 수가 있잖아. 그죠?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놨어. 엉망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어렵게. 그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야. 그러니까 어렵다고 너무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어려울수록 다 퍼즐할 거야. 그러니까 잘 생각하는 하나는 자 이게 뭐냐면 민족은 제한적이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1번 문제는 앞에서 지금 집중해야 돼. 앞 두 단락에. 그죠? 어? 뒷단락이 지금 집중 안 돼. 그런 경우만. 앞 두 단락. 주관적이며 공동체적인 개념을 담은 상상의 정치적 공동체이다. 민족이란 개념의 형성에는 지방 일상으로 쓰인 신문과 소설을 보편한 근대 자본주의가 크게 작용했다. 다양한 방언들을 사용하다 많은 지역은 단일한 언어로 인쇄된 신문과 소설을 통해 동일한 언어 공동체를 발전해 나갔고 이 언어 공동체가 상상의 정치적 공동체 개념인 민족으로 전환됐다. 민족은 아까 얘기한 상상의 정치적 공동체란 말이야. 자, 이걸 논점을 세분화해야 된다 그랬지, 그지? 이런 것들 비교하라 그러면. 이거는 비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 그죠? 대상별 비교, 제시문별 비교를 얘기를 해. 큰 틀에서 이게 틀린 건 아닌데 높은 점수를 못 받는다 그랬어. 단독 논제로 이렇게 비교하라는 게 나오면은 최소한 논의점을 한 두 개 이상을 잡고선 잡아야 돼. 특히 여기 상이한 점을 차이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라는 거야. 근데 이 차이점이 참 모호하단 말이야. 그래서 어려운 거야. 이 논의점을 잘 잡아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반드시 비교표를 만들어 봐야 돼. 논의점을 잘 잡는 데 있어서 도식화된 사고로다가 틀에 갖다 코끼리 냉장고에 처박듯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어. 진실포가는. 이 내용들을 보면은 일단 민족의 의미, 성격, 역할들이 막 어지럽게 지금 돼 있어. 그죠? 어? 일단 가나다는 뭐다 이라는 어떤 명제로다가 민족은 혈연 공동체고 뭐 이런 걸 하면서 그 안에서 보면 의미, 성격,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이가 난단 말이야. 자, 일단 선생님이 쓴 것부터 먼저 참고를 보자. 먼저 민족의 개념적 의미, 그 실체에 대해서 가는 혈연 공동체. 항상 개념을 정해. 나는 의지 공동체. 다는 상상 공동체. 실체가. 규정하는 점에서 잘 보인다. 가에 따르면 민족은 피와 역사를 같이 하면서 존재하는 독립적 실체로 정치적, 경제적 이해도 불구하고 흥망성쇠를 함께하는 혈연적 운명 공동체다. 나에 따르면 민족은 주권을 가진 존재들이 공통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동일체라고 인식하는 의지 공동체다. 다에 따르면 민족은 제한적이고 주권적이며 공동체적 개념을 담은 상상의 정치 공동체다. 요거는 하나가 나오죠. 두 번째, 민족의 성격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아까 여기 나오죠. 성향들. 글을 읽을 때 명사도 중요하지만 동사적인 흐름에도 잘 보라 그랬어. 가는 그래서 독립적, 아까 배타, 영속적, 배타적 결사체. 자꾸 항상 견주어 보란 말이야. 그럼 보인단 말이야. 나는 정신적, 의지적, 비영속적 결사체. 그래서 차원호란 말이야. 다는 제한적, 주권적, 공동체적 뭐 다 하세요. 결사체로 규정하는 점에서 차이난다. 가는 민족은 이게 이제 뒤에 근거가 들어맞아야 돼. 혈통을 통해 영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기에 항구적이며 순수하고 고유한 혈통만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기에 독립성과 배타성을 띈다. 그죠? 추론해야 돼. 나는 민족은 하나의 영혼이자 정신적 원리로 종족처럼 선천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구성원들의 자발적 결속 의지로 날마다 새롭게 결성되는 것이기에 그만큼 가변적이다. 가변성을 띈다. 이렇게 말이야. 자꾸 언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 다는 민족은 한정된 경계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에 제한적이지만 또 반대로 주권적인 사상에 따라 수평적인 동동체로 무장한 것이기에 공동체적 것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죠? 공동체적 이런 내용들. 이 내용은 아까도 봤듯이 그 텍스트 봤죠? 굉장히 접점들이
명확하게 떨어지잖아. 우리 그럼 미치는 거잖아. 그죠? 이게 연세대의 특징이지. 그러니까 글을 이치에 맞게 잘 쓰는 게 되게 중요해. 끝으로 민족의 개념을 형성하는 핵심 동인에 대해서 가는 혈통적 종족주의, 나는 자발적 의지가 중요하다고. 다는 언어적 통합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자꾸 견줘야 돼. 지금 견줘서 자꾸 채워야 돼. 비교표를 꼭 만들어 보라고. 단독 논제로 나오면은. 가는 민족은 정치적, 경제적 이해 충돌에도 불구하고 흥망성쇠를 함께하는 공동 운명체이기에 나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혈연을 중심으로 한 민족 개념의 강조로 사회통합을 이루어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민족은 종족처럼 선천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구성원들의 주관적, 자발적 의지로 새롭게 결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삶을 지속하고 공동체 유산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자발적 결속 의지를 다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는 민족이란 개념의 형성에는 언어 통합이 크게 작용했으며 언어 공동체가 상상의 정치적 공동체 개념인 민족으로 발전해 나가는 핵심 동인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민족 개념의 역할을 놓고서 가는 내적 결속, 이걸로 또 다 쓸 수 있는데 기자는 나는 공동체적 가치 계승 및 발전, 다는 국가 통합을 강조한다. 있는 데는 내가 다 끄집어낸 거야. 아무튼 여러분들이 잘 끄집어내서 봐야 되는 거야. 중요한 건 뭐야? 중요한 거는 견주어 봐야 되는 거야. 어느 하나하나를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개념을 유개념, 종개념, 반대개념 이걸 다 지금 봐야 되는 거야. 그치? 다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봐야 되는 게 핵심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어? 따로따로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야. 따로 보면은. 그지? 따로 보면은.